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소름 끼치는 배신을 당한 40대 초반 아이들 엄마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의 상처가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혼자 기울인 술잔의 술이 유독 쓴 걸 보니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일을 글이라도 적어보면 제 응어리가 좀 풀릴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10여 년 전 저는 사내 커플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저와 남편이 만나기도 전 이미 두 분 다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남편의 남은 가족이라곤 2살 터울이었던 시동생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과 시동생은 유독 우애가 깊었어요. 제가 남편의 소개로 시동생을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가족이라기에 나름 긴장을 많이 하고 나간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김숙혜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미래의 형수님 오셨어요? 듣던 대로 엄청난 미인이신데요? 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요. 전 세상에서 저희 형이 제일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하는 말이 자기보다 더 유능하고 현명한 데다 미모까지 뛰어난 사람이라고 잔뜩 들떠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혼났다니까요. 시동생은 굉장히 쾌활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제게 한 말만 봐도 아시겠죠? 저는 시동생의 말처럼 그렇게 빼어난 미인도 멋있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는데요. 봐, 숙혜야. 내가 말했지? 종민이가 너 만나자마자 엄청 오버하면서 야단 떨 거라고. 얘가 이렇게 친화력이 좋아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인기 폭발이라니까. 영 말하는 재주 없는 나랑은 다르게 말이야. 아이, 형은 지적인 스타일이라 나처럼 실없이 떠들어댈 필요도 없지. 안 그래요, 형수님? 형은 저런 재미없는 면이 매력적이잖아요. 긴장했던 제 모습이 무색하게 그날 만남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지속됐습니다. 저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이 그렇게 허물없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 나랑 만나기 전 이 사람의 유일한 쉼터는 동생이었구나 싶어 한편으로 마음이 찌르르 하기도 했네요. 이후 결혼식 날 시동생은 자기가 자처해서 축가도 부르고 축사도 읽었답니다. 일반적으론 축사를 한 후 축가를 많이 부르고들 하잖아요. 시동생은 굉장히 발랄한 축가를 굉장한 이탈을 내며 부른 후 곧바로 축사를 읽더라고요. 아, 마이크가 잘 나오나요? 축가를 부를 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렸었어요. 아마 제가 너무 긴장을 했던 탓인가 봅니다. 축가 부를 때 우렁차게 난 제 삑사리는 다들 잊어주세요. 관객석에서 와 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와 남편 또한 소리내어 웃었고요. 참 시동생다운 도입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축사의 뒷내용은 마냥 실없는 소리만 하던 시동생의 평소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진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결혼식 내내 신랑 측의 빈 혼주석에 계속해서 제 시선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성인이 되자마자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들께서 귀신의 모습으로라도 저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저 자리에 대고 계속 혼잣말로 엄마, 아빠, 우리 형 멋있지? 형순이 완전 예쁘시지? 혹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는 건 아니지, 엄마? 하며 중얼댔죠. 오늘의 신랑인 유종욱 씨는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입니다. 함께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마냥 슬픔에 갇혀있던 저와는 다르게 형은 든든한 제 울타리가 되어주었어요. 어떨 땐 가장 친한 친구로, 어떨 땐 든든한 조언자인 형으로, 그리고 제가 힘이 들 땐
기대어 올 수 있는 아버지로요. 그런 형이 바로 오늘 드디어 새 가정의 든든한 고목이 되려 제 곁을 떠나네요. 형, 우리 어릴 적 같이 계곡물에 빠졌을 때 기억나? 어른들이 형을 먼저 구해줬고 그 다음에 날 건져내 줬었잖아. 그게 형 탓도 아니고 내가 죽을 뻔한 것도 아닌데 형은 3일 밤낮을 울며 내게 사과했지. 형이 돼서 먼저 날 구해주진 못할지언정 형만 먼저 구해줘서 미안하다고. 내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형 잘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난 형이 사과라니까 괜히 어른들이 형을 더 예뻐한 것 같아서 형한테 심술을 부렸어. 참 철이 없었지. 형은 몰랐겠지만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이후로 형에게 항상 미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름 마음속으로 형에게 사과하려고 더 형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형을 더 추켜 세우곤 했지. 그러다 보니 형은 어느새 나에게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 내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고 내가 더 이상 추켜 세우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멋진 사람 말이야. 형수님, 축사랍시고 나와서 저희 형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전 이런 저희 형이 자신보다 더 멋지고 현명한 형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형도 마음 놓고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아 참 기뻐요. 그리고 저 역시 형수님을 어머니처럼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처럼 따르고 모실게요. 형수님, 저희 형 유종욱 씨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새 가족이 되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요, 형수님. 형, 결혼 축하해. 감사합니다. 분명 축사 초반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하객석엔 어느새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더군요. 시동생의 축사가 끝나자 하객석에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인 채 남편을 슬쩍 바라봤는데 남편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비싼 정장에 묻을까 옷소매로 그것들을 닦지도 못한 채 말이죠. 뒤늦게 남편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드레스샵 이모님께서 따로 챙겨 놓았던 손수건을 가져다 주셨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결혼식은 울고 웃으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시동생은 참하고 참한 동서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죠. 저는 남편에게 이번엔 당신이 축사라도 하라고 권해봤지만 남편은 너무 쑥스럽다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대신 내심 서운해하는 시동생에게 잘 살라는 말과 함께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죠. 이후 우리 두 가족은 서로 굉장히 가깝고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저와 동서 또한 남편들 없이 따로 종종 만날 정도로 친해졌어요. 특히 제가 동서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아꼈죠. 동서는 첫인상처럼 굉장히 참하고 품행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회사에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한테 치이다 동서를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친정에 온 것처럼 정신이 평온해졌죠. 난 동서를 만나는 일이 제일 좋아. 아, 회사에 동서 같은 사람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회사에서 미친 듯이 스트레스 받을 일도 훨씬 줄어들 텐데 말이야. 형님이 절 좋게 봐주시는 거죠. 저도 형님이랑 있으면 즐겁고 좋아요. 형님 같은 당당하고 멋진 성격이 전 훨씬 부러운걸요? 에이, 나 기분 좋으라고 그런 소리 한다. 동서,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고 찾아온다고 귀찮아하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요. 전 형제도 없고 내성적이라 친구도 별로 없잖아요.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한 형님이랑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제 유일한 낙인걸요? 아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우리 동서. 우리 이런 대화 남편들이 들으면 분명 질투하겠다. 그치? 하려면 하라죠, 뭐. 그러게 누가 이렇게 형제 둘 다 장가를 잘 가래요? 그건 또 그러네. 저희들이 얼마나 자매처럼 우애가 깊었는지
위의 대화만 봐도 아시겠죠? 우린 둘이서 또 가끔은 넷이서 종종 어울렸고 세월이 흐르며 우리 두 가족 다 2살 터울의 아들을 둘씩 낳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우린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 이전보단 왕래가 조금 소홀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9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애들을 어린이집에서 픽업해 집으로 막 돌아온 저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요. 씻지도 않고 무거운 몸을 잠시 소파에 맡기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휴대폰 액정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동서, 며칠 만에 통화하네. 요새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 잘 지내지? 형님, 동서, 울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이혼해요. 애들 다 데리고 나가려고요. 뭐? 갑자기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며칠 전까진 아무 말 없었잖아. 참 황당했어요. 바로 며칠 전 통화할 때까진 서로 하하호호하며 남편들의 안부까지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을 한다니요. 그리고 동서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형님, 그 사람이 글쎄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인지 울지만 말고 말을 해봐. 서방님이 뭘 어쨌게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야? 그이가요, 형님. 집 담보대출도 모자라 사금융까지 써서 대출을 받고 다녔더라고요. 그것도 저 몰래 3억이라는 큰 돈을요. 뭐? 3억? 아니 그 큰 돈을 사채까지 끌어들여서 어디다 썼다는데? 주식을 했대요. 게다가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다 날려버렸다네요. 이제 저랑 애들 어떻게 해요? 믿기지가 않았죠. 화투도 도박이라며 싫어했던 그 시동생이 갑자기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는 말이요. 저는 동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싶어 우는 동서를 채근했습니다. 동서, 잘 확인해 본 거 맞아? 정말 서방님이 주식 때문에 그 많은 빚을 졌다고? 서방님 그러실 분 아니잖아. 저도 까맣게 몰랐어요. 근데 어제 사채업자들까지 집으로 쫓아왔지 뭐예요? 저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애들 아빠는 연락이 안 되지. 애들은 울지. 저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형님. 동서의 뒷말은 이랬습니다. 그 난리통을 혼자 치러낸 후 저녁에 들어온 시동생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물으니 시동생이 주식으로 돈을 모두 날렸다고 실토했다고요. 동서는 배신감에 이혼하자고 소리쳤고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그러자고 했다네요. 형님, 저는 그 사람이 무슨 핑계라도 댈 줄 알았어요. 누구한테 속았다 하든지 2번 다신 안 그러겠다든지요. 근데 그냥 미안하다는 말뿐 그 어떤 말도 않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절 속인 것도 모자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저랑 애들을, 가정을 버린 거라고요. 동서는 그렇게 울부짖었고 저는 그런 동서에게 뭐라 할 말을 딱히 찾지 못한 채 마냥 달래주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며 이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빠른 시일 내로 이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남은 빚을 청산하려 두 사람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내다 판 모양이었어요. 그마저도 사채 이자까지 모조리 갚아버리고 나자 거의 한 푼도 남지 않은 것 같더군요. 동서는 남은 돈을 어떻게든 긁어모아 오래된 반지하의 단칸방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는 제 물음에 동서는 그저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일용직 일을 구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찬밥에 김치 조각이라도 얹어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동서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죠. 그래서 몇 번 동서에게 반찬을 해다 날라주었습니다. 당장 돈으로 도와주기엔 남편의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저희 집도 여유가 없었거든요. 최근엔 집마저 평수를 줄여 이사를 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시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그날로 우리와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고 며칠 후엔 아예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흘러나오더군요. 남편은 그런 한심한 놈 내버려두라며 도리어 시동생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저에게 화를 냈고 그렇게 속절없이 애만 태우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근무를 하던 도중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일할 시간엔 바쁘다며 제 전화도 잘 받지 않던 사람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시동생을 찾은 건가 하고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온 남편의 덤덤한 음성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당신 놀라지 말고 잘 들어. 큰 소리 내지 말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겁을 주고 그래. 종민이가 한강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 서방님이? 저는 믿기지 않는 소식에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다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도착해 빈소를 꾸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울지도 않고 제게 전화했던 말투와 같이 덤덤하게 시동생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발견 후 부검을 진행했다는데 타살 의혹은 없다고 하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 발견된 지는 조금 됐는데 이미 부패가 조금 진행된 상태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좀 걸렸다나 봐. 저는 빈소에 올려져 있는 시동생의 영정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진 속 시동생은 여느 때와 같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원망스러울 정도로요. 너무 갑작스럽고 놀란 탓인지 다 차려진 빈소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믿기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죠. 남편 또한 방금 동생을 잃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연하게 조문객들을 응대하더군요. 그렇게 적막하고 고요한 장례를 치른 지 이틀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형님, 동서. 뒤늦게 소식을 접한 동서가 눈물 범벅이 되어 빈소에 들어서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눈물로 뒤덮인 동서의 얼굴을 보자 저는 그제야 덩달아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동서, 이 매정한 사람아, 왜 이제야 왔어? 어? 내가 동서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형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순혁이 아빠가 죽었다니요. 형님,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래, 어쩐지 전부 이상했어요. 그 착한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렸다는 얘기부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이거 다 몰래카메라죠? 저 놀리려고 아주버님하고 다 같이 짜고 치신 거죠? 동서. 동서는 오열하다 못해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는지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안타까워서 울며 동서를 끌어안았죠. 버둥대던 동서는 이내 절규하듯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형님. 네? 제발요. 그 사람 혼자 그렇게 쓸쓸히 간 거면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정도로 힘들어했었다면 제가 그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 거잖아요. 재수 씨, 일단 진정하고 앉으세요. 이게 왜 재수 씨 탓입니까? 그때까지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남편도 동서의 절규에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동서는 그런 제 남편을 붙잡고 남편의 가슴을 치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아주버님, 왜 순혁이 아빠 옆에 아주버님이라도 있어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그 사람이 아주버님을 얼마나 따랐는데요. 아주버님이 형이고 또 아버지라면서요. 저도 없이 혼자 외롭게 남았을 그 사람 옆을 왜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서 생을 마감하도록 내버려 뒀냐고요. 동서는 나중엔 너무 울다 힘에 부쳤는지 바닥으로 스르륵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서방님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며 동서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아니, 그 전에 이혼하지 말고 옆에 있어달라고, 원망해도 좋으니 옆에만 있어달라고 날 붙잡았어야지. 이러려고 선뜻 이혼해 준 거야? 나랑 우리 애들 두고 혼자 떠나가려고? 죄책감하고 미안함을 자기 죽음으로 갚으려고? 이 비겁한 놈아.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살면서 용서하고 서로 힘들 때 노력하며 이겨나가는 게 가족 아니야? 가족, 그렇게 끔찍히 여겼잖아, 당신. 그런 가족을 등지고 이렇게 외롭게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남은 우리는 어떻게 이 슬픔을 견디라고. 저는 그런 동서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우리 앞에서 보이기 싫었는지 보호자 대기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식사 중이던 조문객들도 동서와 제가 통곡을 멈추지 않자 조용해지더니 우리에게 방해가 될까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후 동서는 발인까지 우리와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행여 아직 어렸던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아이들은 장례식장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동서는 동서대로 각자의 친정의 아이들을 맡겼었죠. 그렇게 발인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동서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피곤했는지 씻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얼이 빠져있던 저와 동서를 대신해 모든 일을 남편이 도맡아 처리했었으니까요. 차마 슬퍼할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이 안방에서 잠을 자든 속으로 삼켰던 눈물을 터뜨리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부러 방에 들어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든 누워서 잠을 청해보려고 했지만 속이 시끄러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동선애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당장 동선애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어쩌지? 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는데. 마음 같아선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하고 싶었지만 방 2칸짜리 집에 동서와 아이들을 재울 공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동서를 도울 수 있을지 저는 한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멈추지 못했죠. 다음 날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왜인지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혹시 동서가 아이들을 두고 시동생 뒤를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싶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음 날 무작정 동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있던 금부치들을 금은방에 모조리 판 돈과 적게나마 모아놨던 제 비상금을 합친 돈을 들고요. 초인종을 누르자 다행히 동서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문이 열리자마자 낡은 반 지하방에선 쾌쾌한 곰팡내가 훅 끼쳤어요. 동서,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어쩐 일이세요, 형님? 아직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는지 집엔 동서뿐이더군요. 헌데 왜인지 동서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아직
시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런 거라고 짐작하며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내밀었어요. 많이 힘들지, 동서. 이거 700만 원이야. 나도 더 많이 돕고 싶은데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 사업이 요새 많이 힘들어서 나도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이 이게 다네. 적지만 받아도, 어? 내가 손윗사람이 돼서 이것밖에 돕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였어요. 제 말이 끝난 바로 다음 순간이요. 이어진 동서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저는 그만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동서!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가 받아든 봉투를 찢어 그 안에 든 지폐들을 제 얼굴로 던져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맞은 건지 제 머리며 얼굴을 쓸고 흘러내리는 이것들이 정말 제가 동서에게 건네준 그 돈들인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죠.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까지 더듬으며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나한테 돈을 던진 거야? 도대체 왜? 어디서 수작질이에요?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냐고요? 우리 집에서 아직도 뜯어낼 게 남았어요? 뜯어낼 거라니, 꿍꿍이라니. 동서,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모른 척 시치미 떼지 마세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어제 순혁이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그 사람 핸드폰에서 다 봤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서방님 핸드폰? 뭘 봤다는 거야 도대체? 동서, 미안한데 나 동서가 대체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 동서는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저를 노려보며 씩씩대더니 이내 방구석에 놓여있던 휴대폰 하나를 들고선 제 앞에 들이밀더군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동서가 주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죠. 열어보세요. 아주버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하고 순혁 아빠가 대화한 내용을 보시라고요. 도대체 남편과 시동생이 무슨 대화를 했다는 건지, 동서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잔뜩 화가 난 동서의 말대로 저는 시동생의 휴대폰 속 남편과의 대화창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그 대화창은 다름 아닌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열어봐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반드시 열어봐야 했을 판도라의 상자요. 남편과 죽은 시동생의 지난 대화를 올려보는 제 손가락은 점점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야, 종민아, 형 당장 급하니까 5천만 보내봐라. 형, 저번 주에도 대출 받아서 3천만 원이나 보냈잖아. 나 돈 없어. 대출을 또 받으라고? 아이씨,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을 때 한 번에 많이 좀 받아놓으라고 그랬잖아. 대화창 속 남편은 평소 제가 알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말투였습니다. 거칠고 강압적이었죠. 남편은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시동생에게 돈을 요구했더군요. 야, 종민아, 이번에 형이 진짜 급해서 그러니까 저녁까지 3천만 원 더 보내. 형, 나 저번엔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어. 형이 3개월 안에 준다고 해서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벌써 몇 달째야. 나 더 이상은 못 빌려줘. 집사람이 이 사실 알면 나 진짜 큰일 나. 야, 이 새끼야. 너 형 못 믿어? 준다고.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다니까. 너 딱 하나 남은 가족 죽는 꼴 보고 싶어? 내가 예전에 널 얼마나 끔찍이 챙겨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사채라도 빌려서 좀 보내라고. 너 진짜 나랑 인연 끊겨 볼래? 어? 대화 내용은 날이 갈수록 끔찍해졌습니다. 남편은 시동생에게 먼저 사채라도 받아서 돈을 보내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겁을 주기까지 했더군요. 심지어 대화의 마지막쯤엔 시동생은 남편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형, 왜 내 전화 안 받아? 나 이자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원금만이라도 좀 줘. 어? 형이 나한테 빌려간 돈만 벌써 3억이야. 아까 사채업자가 집에까지 쫓아왔대. 우리 집사람이 알게 됐어. 집사람이 계속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전화고 문자고 계속 하는데 나 연락 받지도 못하고 있어. 아니면 1억이라도 먼저 좀 주라. 어? 사채 빚이라도 먼저 갚게. 제발 형 이거 보면 연락 좀 줘. 저 문자를 보낸 날이 동서가 집에 찾아온 사채업자들을 홀로 감당해낸 그날이었겠죠.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제 남편이 바로 시동생을 죽인 게 아니겠어요? 동서는 제게 다시 휴대폰을 획 빼앗아 가더니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래도 발뺌할 거예요? 아주버님 사업 일을 형님이 일절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이래 놓고서 이혼한다는 내 전화를 받은 날도 심지어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던 거예요? 소름 돋게? 동서, 아니야 동서. 내 말 좀 들어봐. 난 정말 까맣게 몰랐어. 남편이 서방님한테 이랬을 줄은. 웃기지 마. 도대체 어디까지 시치미를 뗄 건데, 이 사기꾼들아. 등쳐먹을 게 없어서 동생 돈을 뜯어가? 사채까지 쓰게 해서?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 사람이 죽은 건 다 소름 끼치는 너네 부부 때문이야. 니들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이 살인자들아. 동서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더군요. 저는 울며 불며 그런 동서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동서, 내 말 믿어줘. 난 정말 몰랐어. 아니, 내 말 못 믿어도 이해해. 동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동서 도울 방법 찾아볼게. 저는 저 말을 남기고 울부짖는 동서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발이 된 머리를 정리하곤 바로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죠. 회사 문을 열기 전 얼마나 많은 심호흡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울부짖던 동서를 떠올리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회사 문을 열고 곧장 남편의 사무실인 대표 자리로 직행을 했죠. 여보, 회사까진 웬일이야? 눈은 또 왜 그래? 울었어? 집에 무슨 일 있어? 야,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저는 직원들이 쳐다보건 말건 남편의 책상 위에 있던 종이들을 손에 집히는 대로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마구 집어던졌어요. 직원들은 반쯤 눈이 뒤집힌 저의 모습에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각자 자리에 얼어붙은 채 우리를 바라봤죠. 남편은 주위 시선들이 느껴졌는지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제게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지금 회사로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야, 너 서방님한테 이 지랄하면서 돈 뜯어냈니? 네가 인간이야? 저는 시동생과 남편의 대화 내용을 찍은 제 휴대폰 속의 사진을 남편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눈앞에 화면을 들여다본 남편은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저를 더 기가 차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뻔뻔한 태도로 오히려 제게 따져 묻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재수 씨네 집에 갔다 온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회사에 와서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이 회사 대표인 거 몰라? 직원들 다 보고 있잖아, 쪽팔리게. 쪽팔려? 진짜 쪽팔린 게 뭔지 알아? 네가 네 동생 목숨값을 이 회사에 갈아 넣은 것도 모자라. 잘못한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회사 대표랍시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거야. 당신
정말 조용히 못해? 일단 집에 가.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얘기하긴 뭘 얘기해? 야, 유종우, 너 똑바로 들어. 내가 딱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 나랑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네가 서방님한테 뜯어간 3억 일주일 안에 당장 갚고 동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던가. 알았어? 이혼이라니.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내가 종민이한테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해달라고 하긴 했어.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그 정도는 부탁할 수 있잖아. 우리 회사 요새 어려운 거 알잖아, 당신도. 그리고 종민이네 집 팔아서 빚도 다 갚았다며. 이제 종민이는 죽고 없고 재수신 이혼해서 우리랑 생판 남인데 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건데? 당장 먹고 죽을래도 없는 돈을 아깝게.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하고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정말 10여 년간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게 만들고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아까워? 아깝다고? 와, 너 진짜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니? 당신, 그럼 서방님 애들은 당신 조카 순혁이랑 대혁이는 어쩔 건데? 저렇게 불쌍하게 살게 내버려 둘 거야? 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당신. 지 동생 죽이고 핏줄인 조카들까지 버리려는 사람이 나랑 애들인들 못 버리겠어? 잔말 말고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당장 동서한테 돈 전부 갖고 가서 빌어.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치곤 곧바로 등을 돌려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다들 입을 떡하니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나가는 제게 겨우 고개만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뒤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만 아이들을 더 맡아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건 말건 없는 사람 취급을 했죠. 그렇게 일주일 뒤 남편은 제게 1억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내밀더군요.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었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저는 그 돈을 들고 곧바로 동서내로 향했죠. 동서, 나야. 할 말 있으니까 잠깐만 문 좀 열어봐. 왜 또 찾아왔어요? 아직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나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찾아오지 좀 말라고요. 동서, 이거 받아. 1억 2천만 원이야. 저는 몸서리를 치는 동서의 손에 억지로 통장을 쥐어주었어요. 동서는 제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의심을 거두지 않고 통장을 펼쳐보더군요. 그리곤 액수를 확인하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형님, 이건 내가 말했지, 동서.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아서 오겠다고 말이야. 지금 바로 3억 전부 가지고 오지 못해서 미안해. 나머지 돈도 남편한테 한 달 안에 가지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해놨어. 아니면 곧바로 이혼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 돈 가지고 이사부터 가자. 애들을 이 곰팡이 나는 집에서 계속 키울 순 없잖아. 어? 동서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든 채 가늘게 떨리는 동서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형님, 형님, 정말 형님은 몰랐던 거예요? 정말 몰랐어. 아니, 몰랐던 것조차 동서한테 미안해. 일주일 사이에 나도 뒤늦게야 남편 회사 직원 통해서 회사 사정을 좀 알아봤어. 문제가 많더라. 그 인간이 능력도 안 되면서 이것저것 일만 잔뜩 벌려놨더라고. 하나만 제대로 쭉 파도 모자랄 판에 그래놨으니 회사가 잘 돌아갈 리가 없지.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어떻게 쭉 유지를 하길래 그래도 뭐가 잘 되곤 있나 싶었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 돈들이 다 서방님한테서 나왔을 줄은. 내가 정말 미안해, 동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니에요.
이렇게 형님이 도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형님, 저번에 제가 너무 못되게 말씀드린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저도 사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세상이 전부 의심스럽고 원망스러웠어요. 아니야, 이해해. 나 같았어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동서 의심했을 거야. 동서, 내가 나머지 돈도 어떻게 해서든 받아다 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얼른 집부터 보러 가자. 동서 친정에 있는 애들도 얼른 데리고 와야지. 뚝 그치고, 어? 엄마는 강해야지, 동서. 그렇게 우린 그날 하루 종일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동서는 얼마 후 방 2개짜리에 낡지만 볕이 잘 드는 빌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결국 남편은 나머지 1억 8천만 원을 동서에게 갚지 못했죠. 딱 한 달이 되던 날, 저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는 걸 어쩌냐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내가 당신 돈 다 못 갚으면 분명 이혼이라고 얘기했지? 회사를 팔든 뭔 짓을 해서라도 한 달 안에 갚으라고 난 똑똑히 말했어. 아니 여보, 내가 안 갚으려던 것도 아니고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렵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그걸 어떻게 팔아? 당신 너무 재수씨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당장 회사를 팔면 당신하고 애들은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돈은 없으면 나라도 나가서 투잡이라도 뛰면서 벌면 되는 거지만 가족은 아니야. 당신이 벌인 일이면 당신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지. 서방님 돌아가신 거 보면서 느낀 거 없어?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 걸 안다는 사람이 그깟 회사 때문에 서방님을 그렇게 괴롭혔어? 당신 그 잘난 회사, 그거 다 서방님 목숨으로 여태 지켜진 거야. 당신 그 돈 당장 일주일 안에 안 갚기만 해봐. 나 당신하고 서방님 대화 내용 전부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당신 회사 앞에서 트럭이라도 빌려서 영상 틀고 데모라도 할 거야. 동생 잡아먹고도 뻔뻔한 당신의 실체 온 세상에 폭로할 거라고. 더 어이없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남편의 실체를 온 세상에 까발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먹고 죽을 돈도 없다던 남편은 곧바로 3일 뒤 제게 1억 8천만 원이 든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그 통장을 받아들면서도 하도 기가 차 저는 남편을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죠. 그런 저에게 남편은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약속 지켰다. 일주일 안에 나머지 돈 전부 가져왔어. 나 이제 잘못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어? 회사도 어려운데 집까지 이런 분위기라 나 너무 힘들었어. 우리 애들도 보고 싶고 이제 그만 기분 풀어. 이 돈 재수 씨 다 가져다 주고. 저는 통장을 받아들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일침을 가했죠. 약속? 약속 기한은 3일 전까지였어. 당신은 당신 정체를 폭로하겠다는 내 말에 겁을 먹은 거지.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이혼이라는 내 말은 콧방귀로도 안 들은 거잖아. 안 그래? 당신이 서방님한테 그랬지. 하나 남은 가족하고 인연 끊고 싶냐고. 당신한테 가족은 돈으로 맺고 끊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잖아. 그래서 당신은 나도 애들도 잃을 거야. 바로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아이,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나 우리 가족 없으면 못 사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이거 봐. 당신은 아직도 당신 잘못이 얼마나 큰지도 사태 심각성도 모르지? 난 이미 당신한테 있는 정 없는 정 전부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빌어도 소용없어. 빌 거면
내가 아니라 동서한테나 가서 빌어. 이 인간 말종만도 못한 놈아. 저는 저를 애타게 부르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방문 앞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며 빌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어폰을 꽂고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웠지만은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은행으로 가 통장의 돈을 전부 동서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날 전 집으로 돌아와 저와 아이들의 짐을 간단히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저에게 미리 전화로 자초지종을 들으셨던 친정 부모님께선 그저 에휴 하고 한숨을 쉬시곤 저를 받아주셨죠.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다행히 제 몫의 재산 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 친권 모두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받은 위자료까지 더해 저는 동서집 근처에 전세를 얻어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했죠. 그리고 남편의 회사는 더 이상 자금을 돌려막지 못하자 차츰 기울기 시작하더니 이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며칠 전 남편 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애들 문제로 그놈 번호를 차단하지 못했었거든요. 왜? 여보, 잘 지냈어? 큰애는 초등학교 입학 잘했고? 애들 안부가 궁금하면 양육비부터 꼬박꼬박 보내고 얘기해. 도대체 몇 달에 밀린 건 줄이나 알아? 그게 여보, 나 요새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나 돈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1,000만 원? 500? 당신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을 빌리고 다녀? 여보, 나 사업 망했어. 주위에 도움 좀 요청하려고 해도 다들 내 전화는 무시하고 이제 내 앞으로 빚만 산더미야. 망했으면 공사판에 나가서 벽돌이라도 나르던가. 왜 나한테 전화해서 이래?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그게 여보, 내가 이번에 기가 막힌 투자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목돈이 좀 필요해. 내가 이번 투자만 잘 되면 금방 원금 회수해서 당신이 빌려준 돈하고 밀린 위자료까지 전부 갚을게. 당신도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나 한 번만 믿고 투자 좀 해주라. 어? 투자? 이거 진짜 또라이 아니야? 내가 진짜 내 입 아파서 긴 말은 더 이상 못하겠고 애들 아빠니까 특별히 한마디만 해줄게. 야, 유종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남의 돈은 무슨 땅만 파면 다 나오는 건 줄 알아? 뭐 어디 누구한테 맡겨놨어? 달라고 하면 곧바로 나오게. 남의 돈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막 빌려대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절연당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당신이 정신 차릴 거란 기대는 안 하지만 당신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인간처럼 살고 싶으면 내 말 새겨들어. 알겠어? 알아들었으면 그만 끊어. 내 귀 썩으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바로 그놈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또 생기면 그땐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오겠죠. 그럼 저는 그동안 위자료 미지급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다시 고소를 해버릴 생각입니다. 아예 저와 애들 근처엔 발도 붙이지 못하게요. 아, 동서는 얼마 전 사업자를 내고 집에서 반찬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따로 가게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배달 장사를 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요샌 반찬을 사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 덕인지 동선의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서의 손맛이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얼마 전엔 조금만 더 모으면 근처 빈 상가에 월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동서가 들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기도 했죠.
여기까지가 쓰디 쓴 술에 담겨 있던 제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제 최악의 결혼사가 드디어 이렇게 끝이 났네요. 참 어디 말하기도 남부끄러운 사연인지라 동서와 부모님 말고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답답했는데 이렇게 쭉 글로 적고 나니 이제야 속이 시원한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저에게 그래도 가족인데 남편에게 너무했다고 쓴소리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에게 했던 말처럼 돈보다는 가족이,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라날 제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돈과 사람의 기로에 서 있는 분이라면 저는 지난날의 저처럼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돈 없는 법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